우리는 같이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봐 참여하겠어요? 러시아 내에서 누구보다 친미 정치였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쪽 유럽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일리아 벨라코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한 러시아인이라고 하려다가 잠깐만 대한 국민이야 이제는 그 생각에 살짝 약간 망설였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러시아에서 그 군대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다.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아니야? 10년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과연 러시아에게 어떤 국가인지. 고등학교 때 러시아 역사를 배울 때 키예프에서 시작됐다고 배우고 있어요. 키예프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네. 네. 또 이제 민족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 그리고 벨로루시아 이 세 개 동슬라브라고 하는데 이 세 개 민족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사실상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파견받고 거기는 엄마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한 케이스인데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보는 게 50세 이상 그 연령대에서는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또 다르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서부는 오히려 폴란드라든지 리투아니아라든지 이쪽이랑 더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소련 때 특히나 이제 20세기에 보면 동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돈바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전쟁이 내전이 있는 게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시설을 지었어요. 거기서 석탄 뭐 이런 차원이 많기 때문에 전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하게 됐어요. 원래 우크라이나 말만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조금 러시아 사람들이랑 일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서부적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서부 우크라이나는 거의 러시아 말을 안 쓰고 있고 훨씬 우크라이나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동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키예프는 약간 서쪽에 있잖아요. 키예프는 서쪽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 러시아 운동 시위 이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도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강인데 우크라이나의 거의 절반으로 가르고 있어요.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누는데 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동유럽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느 날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나고 어느 날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거는 크리미아 합병. 러시아 사람들도 놀랬나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14세기, 15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노프가가 이제 권위에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항상 그림을 이제 터키와 싸우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이겼고 크림이라는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항상 러시아 땅이었는데 지금 생긴 문제의 원인은 소련 때 있어요. 소련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국가를 운영해 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 그 선을 되게 이상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리면서 그림 방도가 우크라이나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말로는 뭐 무슨 소리냐? 그거 어차피 똑같은 나라인데. 뭐 소련이고 뭐 약간. 보리스 옐친 그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이랑 구츠마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또 벨로루시아 뭐 여러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자 선이 봉해되는데 자치국들이 독립을 하자라는 선언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 방도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죠. 그거 가져오라고 되게 뭐라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러시아 내에서 웰친한테 뭐 하는 거냐고. 크림 방도가 러시아에서 되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그다음에 그 대서양으로 넘어갈 수 이제 군함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크림 방도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옐친 대통령이 독립을 하되 임대를 해서 러시아 군대는 여기는 남아 있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어요. 90년대는 너무나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2000년대가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정체성에 또는 우크라이나인데 왜 러시아 군대가 있냐 그 질문을 던지는 정치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오로지 유럽으로 갈 거다, 미국한테 갈 거다, 나는 나토에 가입할 거다 라고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고 당연히 러시아 국익으로서 봤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돼요. 그 대통령은 이제 그 파라셴카라는 사람인데 완전 100% 반러. 그래서 뽑히자마자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말 금지, 교재, 러시아 영화, 러시아 TV 방송 금지. 바로 반항이 일어난 게 크림반도였어요. 그래서 포로셴카 그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이민 가. 계속 수비가 올라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계에서 나오는 발언은 자,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때 푸틴이 더 이상 잠체를 못하죠. 그래서 바로 크림반도에 군대를 투입시키고 국민 투표를 해요. 일단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원하십니까? 크림반도를 러시아 지역으로 합병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올 것이 왔다 하고 딱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보기엔 오 저렇게 땅이 이렇게 넘어가는 현대에 와갖고 본 일이 별로 없는데 약간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미국이 많이 욕을 먹었어요. 저거를 왜 저렇게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손 놓고 있었냐. 그 당시는 푸틴에게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오바마에 도전을 했죠. 여기까지 한 걸음 가면 미국이 가만했을까? 아하. 가만했네. 레드라인이 어디지? 네.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여기까지 거. 갔는데 미국이 가만했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볼까? 근데 다음 거는 이제 합병인데 너무 큰 걸음인데 해볼까?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갈까? 아무것도 안 해. 리스크를 일단 도전심으로 일단 해봤어요. 네.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뭐 물론 나중에 뭐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았는데 그 당시는 푸틴이 이미 오바마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강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부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에 바로 그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네. 오,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애초부터 이 모든 사건이 불법이었고 우크라이나 헌법에 보면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허락을 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분명히 금지했어요. 그걸. 우크라이나에서도 서방에서도 당연히 하는 얘기가 이게 불법이야. 이거는 해봤자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어. 근데 푸틴 입장은 아니 국민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라고 하네? 그럼 뭐 어쩌고 있어.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오바마가 자유 서방 세계 이걸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 근데 또 애매하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는. 전투 같은 걸 벌이기에는 뭐 나토도 그렇고 뭐 미국도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럽죠. 지금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무리 뒤에서 미국이든 뭐 EU든 우리는 같이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정쟁을 일으켜봐. 잠이하겠어요?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부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러시아 영향권 하에 두고 미국 입장에서도 키예프를 포함한 그 서부 쪽을 이쪽이 뭐 서방의 영향권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놔둬도 사실은 스테이러스코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군요. 이 우크라이나 자체를 놓고서는 둘 다 격돌하기는 둘 다 싫을 거고. 푸틴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영토 분쟁이라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정쟁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나토의 가입 절차를 보면 이미 영토 분쟁이 있거나 내전이 있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이 불가해요. 푸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푸틴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가. 푸틴 대통령 하면 우통 먹고 말 타는 거 이런 것만 사실 가십처럼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살펴봐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인물이에요 푸틴은? 다들 아시겠지만 푸틴도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KGB 출신이죠. 산피트부르크 국립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어요. 바로 이제 KGB 들어가서 일하다가 독일로 파견이 됐어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는 장면을 푸틴이 독일에 있었어요. 나라에 보호하는 거에 있어서 인생을 바친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이렇게 싸웠는데 계속 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정치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네. 산피테르부르크에 돌아가서 이제 산피테르부르크의 시청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청에서 일하면서 같은 법학과 이제 후배인 메드베제프라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게 됐고 그 당시 시청에서 일했던 시장이 옐친이랑 졸친이었어요. 그래서 옐친이 대통령이 될 때 그 사람을 모스크바로 끌어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시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거의 전부를 모스크바에 불러줘요. 그 당시만 해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총리를 뽑을 때 대통령이 총리를 지목하고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절차인데 옐친은 이제 사람을 이제 지목하고 국회가 떨어뜨리고 또 하고 또 뜨리고 1998년부터 1999년 총리가 한 10번인가 11번 바뀌었어요. 그래요? 결국은 옐친이 어쩔 수 없이 너무 화나서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는 KGB 국장을 놓아놓고 자, 이 사람은 KGB 국장인데 총리로 내재한다. 그 사람들은 이거 누구냐? 이거 푸틴이라는 사람인데 너네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일단 그래서 입법부가 일단 오케이, 일단 승인. 저는 양력만 보고 푸틴이 어떻게 총리가 됐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첸 공화국이랑 1999년에 러시아에서 되게 미스터리한 테러리스트 공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의 온 나라가 공포에 빠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그 당시 러시아 총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게 다 체첸 테러리스트 한 짓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첸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고 모든 사람을 죽였고 체첸을 합병했어요. 다시 러시아로.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 엄청 응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쟁 자체가 거의 10년 정도 있었고 사람들이 지치고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정쟁은 끝난 사람이 러시아 총리였어요. 또 1999년 12월 31일 러시아 항상 이제 새해 앞두고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은 항상 뭐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현명한 여러분들께 잘해주시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옐친이 나가서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발적으로 하야하겠습니다. 한잔 하셨나? 그래서 2000년 1월 1일 0시 0분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대통령이 없는 거고 권한 대행은 총리가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3월에 대선을 치르겠다. 그래서 나는 얘를 지켜봤는데 얘는 되게 괜찮더라. 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사라졌어요. 옐친이. 그래서 3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푸틴이 이겼죠. 푸틴이 이기죠. 그 당시의 푸틴과 지금의 푸틴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요? 사실상은 푸틴은 진화가 있어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누구보다 친미 정치였어요. 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라는 발언까지는 했었어요. 푸틴이.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시에게 제일 첫 번째 전화를 건 사람이 푸틴이었어요.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 임기부터 조금 서방이랑 뭔가의 텐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뭔가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서방에서 계속 NO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90년대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고르바초프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소련을 붕괴하되 나토가 동진을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미국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예요. 나토가 거의 러시아 국경까지 왔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2007년에 뮌헨의 이제 안보국에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너네 뭐냐? 약속을 했는데 왜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푸틴과 서방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그 당시의 헌법으로는 현 대통령이 임기 2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헌법에서. 또 2008년만 해도 러시아가 아직까지는 법이 있었던 나라였고 푸틴이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푸틴이 헌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물러나겠다 라고 물러나갔어요. 근데 이제 출마한 사람이 누구죠? 메드베제프. 그래서 당연히 됐죠. 푸틴이 그렇게 얘를 지목했으니까. 그 당선되자마자 그날에 메드베제프가 푸틴을 총리로 임명해요. 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대선으로 2012년 대선으로 넘어갔는데 대선에서도 갑자기 거의 대선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인가 푸틴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2년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심지어. 그것도 조작 의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푸틴이 달라졌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러시아에 대한 애국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2012년부터는 싹 다 사라지고 권위주의 정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었고 계속 악화됐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으로 임기 2개 이상을 못하게 됐는데, 그럼 푸틴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헌법상 내가 임기 2번 이상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을 고치면 되지. 그렇지. 심지어 그냥 원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헌법 개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투표 절차 자체를 바꿔요. 일단 원래는 투표는 항상 하루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러시아에서는 일단 3일 투표제를 도입시켜요. 첫날에 와서 이제 투표를 하죠. 투표 용지를 제 박스 안으로, 그러니까 투표함에 넣죠. 그러면 투표 시간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 투표 박스가 그냥 그대로 여기 남아두고 사람들이 다 비워요. 정말 투표를 한 그 투표 박스를 놔두고 그리고 그냥 다 그냥, 집에 가요? 그냥 퇴근. 아무도 안 지켜요?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럼 누가 바꾸면 어떡해? 뭔가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게 확실하고요. 심지어 이제 투표 절차 자체가 정말 그냥 이제 투표 용지를 막 이렇게 가방에 넣고 직원이 집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 여러분 투표 안 하셨죠? 자 투표하세요. 했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한 번 더 해. 뭐 이런 거. 투표함이 막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막 그렇게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반대했어? 다시 해. 아 진짜?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푸틴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기 두 개 더 이제 할 수 있고, 그게 즉 2036년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죠. 2000년부터 해갖고 2036년까지 3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게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해요. 그래도 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 정부, 대통령이라는 컨셉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걔가 잘 못하면 우리가 걔를 이제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렇진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 아버지예요. father figure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술꾼일 수도, 술을 드실 수도 있고 오마를 때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가족에서 내보낼 수 없어요.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보수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심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반반으로 갈라져서, 뭐 물론 어딘가에 뭔가에 좀 이렇게 민주주의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뭐냐,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푸틴의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50대, 60대 이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잖아. 왜? 부러워? 그럼 너도 대통령 해. 아니 36년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해.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한때는 이제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하고 맞짱을 떴던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살짝 좀 올라갔었다가 또 이제 약간 좀 힘들었잖아요. 2015년 이후에 유가 하락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 제재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한때는 지금 러시아의 어떤 모습이 예전에 그런 영광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존심을 푸틴 대통령이 세워준다. 그래서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여태까지 어쨌든 러시아를 이끌어 오면서 예전보다 훨씬 나은, 옐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미지를 좀 준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분명히. 옐친 대통령이 워낙 이제 네. 그 약간 러시아의 어떤 문화라고나 할까? 이건 뭐 대통령 아버지지, 지도자는 뭐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뭐 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렇게 여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차단을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는 뭐 전략을 잘 짜서 잘 끌고 왔네요,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따지면은 36년까지 계속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푸틴의 2024년의 출마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위인으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21세기 초에
러시아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푸틴.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지금 뭐 개헌도 하고 뭐 하는데 푸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현재 러시아 앞에서 제일 큰 과제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정말 러시아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것도 푸틴 입장에서도 2000년부터는 계속 집권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5명인가 바뀌었고 미국에서도 뭐 3명인가 4명인가 바뀌었고 뭐 유럽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오로지 푸틴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네. 심지어 북한도 바뀌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뭐 상황은 사실은 푸틴 대통령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럽의 많은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한테 사실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그리고 타이완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사리 뭘 하기는 좀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렇죠. 별일이 네. 없었으면 뭐, 누구나 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상끼리 뭔가 얘기를 하거나